오늘의 주제가 어쨌든 연결된 세상의 대학이어서 제가 연결이라는 단어를 나름대로 지금 설명했고요. 이제 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여기는 좀 빠르게 하겠어요. 보통 근대 대학은 11세기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 대학, 21세기의 그 볼로냐의 대학은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문명 시대에는 그 과학기술의 진보에는 관심이 적었던 걸로 여겨지고 실용적인 활용에만 관심이 있던 걸로 보통 얘기해요. 과학사 책에서는 로마 문명을 수학과 과학의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큰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 재발견되고 뭐 힌두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르네상스의 이제 초에 그런 어떤 그 새로운 흐름이 이제 시작됩니다. 흥분이 시작되고 지식에 대한 열망이 시작되고 젊은이들이 도시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에 대한 열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각 분야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수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은 철저하게 학생 중심의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주인이니까. 학생들이 진짜로 그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가면서 소르본느가 프랑스에서 생기고 영국에서 옥스퍼드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대학을 만들고 교습자 중심의 대학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1세기, 12세기의 어떤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의 그 교육 방식은 당시만 해도 특히 구텐버그 이전만 해도 금속활자가 없었고 책이 드물어 책이 희귀해서 학생들이 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책을 읽어주고 학생들이 그걸 받았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 교수님이 책을 읽고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고 이게 그때 시작된 거예요. 구텐버그 이전에 시작된 그 교육 방식이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책이 흔하고 금속활자가 예전에 나왔고, 근데 그 예전에 그 관성에 의해서 그 방식이 계속 온 거죠. 하지만 실제 교육 방식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니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책을 통한 배움을 불신했습니다. 문자를 통한 배움을. 문자를 통해서는 저자가 가진 원래 생각의 그림자만 얻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답, 대화, 이게 소크라테스식 교육이죠.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재발견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그 문자가 아닌 어떤 대화를 통한 어떤 교육이 필요한 어떤 인터랙션이 교실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미 소크라테스는 그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죠. 대학은 보통 그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연구 중심 대학과 그 다음에 실용적인 대학, 그리고 그 리버럴 아츠, 그 인문 교육을 하는 대학 이렇게 나누는데요. 나름대로 각자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거는 좀 틀리고요. 각각의 다 존재 이유가 있고 그 나름의 어떤 존립의 어떤 그 필요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 중심 대학은 그 독일의 훔볼트 대학을 시작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학자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그 인간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리고 그런 지식의 확장을 하는 곳이 대학이고, 이게 대학은 지식의 확장을 하는 곳, 즉 다시 말하면 연구하는 곳이다라고 당신의 훔볼트는 주장했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연구의 과정에서, 지식의 확장 과정에서 그 교수의 연구를 도우면서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는다. 그래서 연구가 우선이고 교육은 그 연구의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의 모델인데요. 그래서 연구가 대학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 때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유럽으로 피신했어요. 그때 이제 독일에 있던 학자들이 독일의 그 연구 중심 대학의 모델을 보고 미국에도 이걸 도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그래서 만든 첫 번째 연구 중심 대학이 그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이 1876년에 개교했는데요. 당시 그 선언문에 보면 직업 교육이 아닌 문학과 과학의 학과 과정을 통해서 고도의 교육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연구 중심의 어떤 인간 지식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용적 대학은 우리가 보통 그 랜드 그랜트 컬리지라고 합니다. 랜드 그랜트 컬리지가 뭐냐면 이 서부 개척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어떤 부를 이제 창출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근데 다른 주들과 공유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서부에 새로 개척된 땅의 일부를 각 주들이 다 이제 소유권을 가졌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그
돈 중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수익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런 실용적인 대학을 각 주가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생겼습니다. 모릴 랜드 그랜트 액트라고 해요. 그 법안인데 그 법안에서는 주들이 서부개척을 통해서 얻어낸 그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랜드 그랜트로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학은 과학이나 고전학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뭐 농업 및 기계학과 관련된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 미국의 어떤 새롭게 깨어나는 미국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그런 대학, 이런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이 설립됐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교육의 기회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학들을 가리켜서 랜드 그랜트 컬리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랜드 그랜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 즉 실용적 대학을 말하는 미국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럴 아츠 컬리지가 있죠. 그 리버럴 아츠 컬리지는 주로 이제 카톨릭에서 그런 전통이 왔고요. 중세에서 이러한 전통이 강했어요. 중세 대학은 중요 과목이 7개인데요. 기초 3학과 상급 4학, 기본적으로 읽고 쓰기와 수학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대학은 지식의 그 확장이나 지식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소양을 기르는 곳, 즉 소양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런 핵심적인 지적 역량을 훈련하는 가장 큰 중요한 도구로 이런 리버럴 아츠를 생각했죠. 자,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의 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생긴 역사적 맥락이 있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우월한가를 다투기보다는 각각의 역할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의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만의 이슈도 있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학교 진학률입니다. 대학교 진학률의 제일 왼쪽에 있는 나라가 가장 높죠. 70%. 고등학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을 간다는 뜻인데요. 저게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중간에 OECD가 있는데 OECD 평균이 약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의 반이 안 가요, 대학을. 우리나라는 현재 70%가 가고 있고.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제 생각에는 시간을 갖고 결국은 OECD 평균 쪽으로 수렴할 걸로 예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고 더하기 대학교 진학률도 또 거기다 줄 걸로 예상돼서 한국은 이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들이 현재 이러한 그 급격한 학생들의 감소를 아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거는 유학생 비율인데요. 여기 보시면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22%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대학생의 25%가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에요. 룩셈부르크는. 한국은 한 2.2% 좀 넘습니다. OECD 평균이 약 6%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은 그 OECD 평균을 만약 기준으로 한다면 그 유학생이 좀 더 올 수 있는 여지는 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말한 그래서 그런 그 학령 인구의 감소 더하기 대학 진학률의 감소에 비해서 이것들이 어쩌면 그 차이를 조금은 메꿀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글로벌한 상황, 외국에서도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2018년 기사인데요. 구글, 애플, 그리고 IBM 등의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제는 대학교 졸업장을 신입 직원들에게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대학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9년 기사인데요. 세계적인 회계 회사인 어니스트 양도 역시 대학교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18년에는 미국 대학에서도 이게 한국 대학에서만 이런 그 정원 미달 사태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미국 대학의 30%만 입학 정원을 채웠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채널들이 늘어나고 묵들이 확장되고 하면서 특히 기업에서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스킬을 어떤 방식으로 얻었든 그걸 갖고 있다면 뽑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통적인 대학은 그런 묵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거나 프로젝트를 해보는 경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대학들이 이제 집중해야 되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미국에서 대학교 교육, 고등교육의 수혜자의 74%가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학습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마케팅 회사 일하는데 자기는 문과 완전히 문학한 사람인데 예전에는 그냥 감동적인 광고 카피 만들고 이런 거 하면 됐는데 지금은 빅데이터 알아가지고 소비자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문과 나와서 정말로 훌륭한 직원인데 이제는 빅데이터 공부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공부하죠? 대학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이러한 평생학습자들을 수용하는 곳이 됐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게 덜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평생학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등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묵은 더 확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전통적인 대학들, 여기에 지금 나온 제 언급한 거는 미국의 노스이스턴 대학 총장님인 조셉 파운 총장님과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그 잉차이 탄 총장님이 한 말들인데요. 대학에서 이제는 컨텐츠 딜리버리보다는 어떤 학습 능력을 기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것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전통적인 대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식에서 학습 능력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현재 그 반 이상이 자기 대학 전공과 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열린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묵 중에 하나인 콜세라닷컴에 가보면 탑10 인기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탑2,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과목의 제목이 이겁니다. Learning how to learn. 배우는 법 배우기. 다시 말하면 학습법이 이제는 대학의 중요 과목이 될 정도로 거의 200만 명이 지금 올해부터 확인해 보니까 들었는데, 그 필요할 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고 그것들이 과목화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묵도 진화하고 있어요. 묵은 양방향 교육이 아닌 일방향 교육이잖아요. 근데 묵도 콜세라 랩이 같이, 콜세라 랩은 뭐냐면 저쪽에서 강의를 한다면 너 이거 그려봐. 그럼 그려야 돼요. 그럼 그거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적인 요소를 반영한 그런 묵인데요. 그런 인터넷 과목인데, 온라인 과목. 그런 것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묵도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터넷 대학이죠, 묵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묵을 협력자로 간주해야 될 것 같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협력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에서 필요한 지식을 묵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는, 오히려 이런 조합과 균형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묵이 하기 힘든 영역, 토론 수업, 그리고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통적인 대학이 훨씬 더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 묵도 잘하는 영역을 전통적인 대학이 같이 잘하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리소스만 낭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아주대학에서는 지금 파란 학기 같은 것들이 이런 과목의 사례인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학생 간의 학습 능력 편차가 이제 예전보다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이과 통합 교육 받은 세대가 이제 내년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미적분 모르는 학생이 공대도 오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들 간의 학습 능력 편차가 상당히 큰, 준비된 정도가 다른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할 텐데요. 우리 아주대학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어떤 과목이 이제 하나 강의 끝난 다음에 질문을 던져서 그 답하는 걸 보고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판단해서, 모르는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걸 모른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공부를 더 하게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시스템을 이번 학기에 지금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 통계하고 일반 화학에 지금 이 과목을 실험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정말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학습 능력 편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 전공도 과감하게 듣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정말 여러 분야에 대한 열린 관심을 갖고, 그리고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대학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인데요. 이 교과학습을 넘어서는 영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뭐 캠퍼스가 주는 유무형의 기회, 이런 것들은 이 현재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이런 것들이 현재 복원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아주대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광장 문화의 재건이라는 그런 이제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광장을 대대적으로 지금 고칠 건데요. 그걸 대대적으로 고쳐서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왜냐하면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잖아요. 감염병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늘려서 이런 교과학습을 넘어서는 영역의 복원을 또 시도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